인류 역사에 빛의 혁명을 가져다준 에디슨. 세계 최초로 백열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은 직류 전기 방식을 비롯 무려 1,100여 개에 달하는 발명품을 내놨습니다. 에디슨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테슬라. 이봐 테슬라. 세상은 이 인자를 기억해주지 않는다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인자로 기억되는 테슬라는 현대 전기 문명을 완성한 천재 과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현대 전기 문명의 근간이 되는 교류 전기 방식을 발명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직류와 교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직류는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를 말합니다. 이와 달리 교류는 흐르는 방향 및 크기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를 말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두 사람의 첫 만남부터 이야기해보죠. 에디슨과 테슬라는 1884년 6월 테슬라가 미국 에디슨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뽑히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 이봐 테슬라. 모터와 발전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설계를 가져와봐. 그럼 내가 5만 달러를 주지. 어때? 솔깃하지? 몇 개월 뒤 테슬라가 결국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에디슨에게 약속대로 보너스를 요구했습니다. 아싸! 이제 5만 달러는 내 돈! 이봐 테슬라. 그 말을 믿었던 거야? 농담이었는데. 대신 주급을 10달러씩 올려줄게. 아니 지금 의리라고 무시하나? 더 이상 못 참아! 오늘부로 이 회사랑은 빠이빠이다! 에디슨에게 몹시 실망한 테슬라는 1886년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교류전기 방식에 필요한 발전기, 모터, 변압기를 모두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직류전기 방식을 고집한 에디슨과의 전류전쟁이 본격적으로 불붙게 된 거죠. 테슬라의 성공에 조바심을 느낀 에디슨은 교류가 직류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전기 의자에 전압이 높은 교류를 흘려 사형수를 죽이는 사형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테슬라의 교류 전기 방식이 사람을 죽이는 전류로 인식되도록 말이죠. 그러나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반면 테슬라는 1893년에 시카고 박람회에서 교류 전기 방식으로 밝혀진 96,620개의 백열등을 선보이는 건 물론 교류 발전기를 사용한 수력 발전소를 건립하며 에디슨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알려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테슬라는 사업가로서의 수완이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또 결벽증 등 특유의 모난 성격과 기이한 행동 탓에 과학기술 업적으로는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에디슨은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상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해 역사 속 1인자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자네는 날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어. 유레카! 세상에는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피부색에 따라 크게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으로 구분하죠. 피부색이 서로 다른 것은 피부 세포에 포함된 멜라닌이라는 색소의 유무와 함유량 차이 때문인데요. 멜라닌 색소가 많을수록 피부는 검은색, 적을수록 흰색에 가까워집니다. 우리의 피부는 햇볕을 받으면 자외선의 자극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피부 아래층에 있는 세포에서 멜라닌을 만들어 피부 위쪽으로 올려보내 자외선 침투를 막아냅니다. 멜라닌에는 검은 빛을 띠는 유멜라닌과 노란 빛을 띠는 페오멜라닌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멜라닌의 비율에 따라 피부색은 물론이고 머리카락 색깔도 결정되죠. 검은색, 갈색, 붉은색, 노란색, 흰색까지
인류의 머리카락 색깔은 약 20여 종 이상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검은색 계열인 유멜라닌이 많은 황인종과 흑인종은 검거나 진한 갈색의 머리카락을, 페오멜라닌이 많은 백인종은 금발 또는 붉은기가 도는 머리카락 색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오멜라닌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붉은기가 지나치게 많이 나타나 빨강머리엔의 머리 색깔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엘사 언니, 그런데 우린 자매인데도 왜 머리카락 색이 다른 걸까? 피를 나눈 가족인데도 엘사는 금발을, 동생은 갈색의 머리카락을 가진 이유, 특히 여자라면 한 번쯤 꿈꿔봤을 금발에 대한 환상은 바로 유전자의 돌연변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유전체의 4개의 DNA 염기 중 하나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거의 흰색에 가까운 금발이 나타나는 거라고 하는데요. 유전자 복제도 가능한 세상이니 곧 누구나 금발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군요. 머리카락 색에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흰머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노화 현상이라고 여겨왔는데요. 그런데 이 흰색이 바로 머리카락의 원래 색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흰색의 머리카락이 다양한 색으로 위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색소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원래 색인 흰색이 드러난다는 것인데요. 대략 30에서 35세쯤 색소가 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치가 많이 생기는 시기가 되는 것이고요. 백인이 동양인이나 흑인보다 대략 5년 이상 빨리 시작되고, 반면 시기가 가장 늦은 인종은 흑인이라고 합니다. 유레카!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놀라운 측량기구 기리고차를 만날 수 있었다. 기리고차는 일정한 거리를 가면 북 또는 징을 쳐서 거리를 알려주는 조선시대의 반자동 거리 측정 수레이다. 세종실록에 보면 세종 23년 3월 17일 왕과 왕비가 온수연으로 갔다. 이 행차에 처음 기리고를 사용하니 수레가 일리를 가게 되면 목인이 스스로 북을 쳤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 기리고차에 대한 정확한 설계도와 제작 일지는 남겨지지 않아 그저 추상도로 그 모양과 원리를 짐작할 수 있었다. 다행히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과학사상가인 홍대영의 책 주의 수용을 통해 기리고차의 자세한 형태를 복원할 수 있었다. 거리 측정은 바퀴의 회전수에 따라 울리는 종과 북의 소리를 헤아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마차가 이동을 하게 되면 바퀴도 따라서 회전을 하게 되는데, 기리고차의 바퀴 안쪽에는 직경이 작은 톱니바퀴가 마차 바퀴와 함께 회전을 하게 되고, 이 톱니바퀴는 또다시 직경이 보다 큰 톱니바퀴와 맞물리며 회전력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톱니바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회전 속도는 축을 따라 올라갈수록 점차 줄어들게 되고, 마지막으로 회전력을 전달받는 톱니바퀴는 마차 바퀴에 비해 매우 느린 속도로 회전하게 된다. 이런 바퀴의 움직임을 통해 종이 올리고 북을 치게 된다. 바퀴가 돌아가는 그 수레에 따라서 조금씩 돌아가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종을 한 번 쳐주고 두 번 쳐주고 또는 뭐 북을 한 번 쳐주고 북을 여러 번 쳐주고 하면서 실제 거리가 이제 가면서 이제 뭐 1리 갈 때 또는 10리 갈 때 그 거리를 표시를 해주고 그거를 측정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거리를 정확하게 측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톱니바퀴의 회전수가 점차 느려지게 설계된 것일까? 마지막 두 개의 톱니에 연결된 장치는 톱니가 한 바퀴 회전할 때마다 종 또는 북을 치게 되는데, 두 톱니 회전 속도 차이 때문에 종을 치는 빈도수와 북을 치는 빈도수는 차이를 보이고, 측정자는 마차가 이동한 거리를 보다 쉽게 측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톱니바퀴 회전을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오늘날에도 많이 사용된다.
제작진은 기리고차의 톱니바퀴 회전 방식을 직접 실험해보고자 기리고차의 바퀴 움직임과 동일한 시스템이 적용되는 현대의 거리 측정기구 존스 카운터를 살펴보기로 했다. 존스 카운터를 부착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그 이동 거리를 측정해봤다. 바퀴가 돌아갈 때마다 카운팅되는 숫자는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는 꽤 긴 거리를 정확하게 가늠하게 해주었다. 과거 기리고차를 타고 온양온천까지의 거리를 재었다는 문헌의 정확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굴절 망원경은 행성 관측에 유리하고 다른 망원경에 비해 경통의 길이가 긴 것이 특징입니다. 굴절 망원경은 볼록 렌즈, 즉 돋보기를 이용해 빛을 모아 물체의 상을 맺히게 하고 접안 렌즈를 통해 이 빛을 확대해 우리 눈에 보여주게 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갈릴레이식 망원경은 시야가 좁고 밝은 별이나 행성 관측 시 무지개처럼 여러 색으로 퍼지는 색수차가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뉴턴은 색수차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오목 거울을 이용한 반사 망원경을 고안했습니다. 주경은 오목 거울이고 다른 하나는 사경인 평면 거울을 사용해 주경에서 반사된 빛을 사경에서 다시 반사시켜 상을 경통 밖으로 뽑아내고 접안 렌즈를 사용해서 관측하는 원리였죠. 렌즈를 이용한 굴절 망원경에 비해 색수차가 없고 저렴하며 만들기 쉬운 반사 망원경은 대형 망원경을 만들기에 적합했습니다. 1990년 4월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는 망원경을 싣고 우주로 띄워졌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 불리는 허블 우주 망원경입니다. 허블은 우주의 팽창을 처음으로 관측했고 5억 광년이란 거대한 거리, 즉 1억 개의 은하계를 포함하는 영역까지 우주를 탐구했습니다. 네, 지상에서는 대기에 의해서 별빛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관측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의 방해를 받지 않는 우주의 망원경을 만드는 것이고요. 전 세계는 미국의 주도로 지름 20m가 넘는 거대 망원경 건설에 경쟁적으로 달려들었죠. 거대 구경을 향한 인류의 욕심은 전파 망원경으로 이어졌는데요. 칠레 아타가마 사막, 수십 대의 전파 망원경이 동시에 우주의 신호를 탐색합니다. 축구장 크기의 부지에 지름 12m와 6m짜리 전파 망원경 66대가 설치됐는데요. 이 망원경들을 합해 지름 16km짜리 거대한 단일 망원경 효과를 낼 수 있답니다. 전파 망원경인 알마는 우주에 있는 허블 망원경보다 10배 더 선명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네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칠레 사막에는 슈퍼 망원경이 또 하나 들어섭니다. 2018년 완공 예정인 마젤란 프로젝트. 여기엔 한국도 참여하고 있어 우리나라 천문학계의 도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7개의 대형 거울을 연결한 거대 마젤란 망원경은 거울 지름만 25m에 달해 달에 켜진 촛불을 볼 수 있을 정도랍니다. 과연 우주의 기원과 진화의 역사는 밝혀질 수 있을까요?